자, 교재 81페이지죠. 81페이지. 자, 용병가 중에서 두 번째, 병합 분할의 가능성입니다. 자, 인간의 편에 따라서 합병 또는 분할을 하게 됩니다. 합병 분할이 되고요. 그러면 2번 파생 특징 볼게요. 파생 특징은요. 니은번 첫 줄 밑줄 아세요. 토지 이용의 대규모화를 통해서 규모의 경제 밑줄. 규모의 경제 아래 되고요. 한 줄 내려가세요. 폴로테이지 현상 밑줄입니다. 그러면 폴로테이지는 쉬워요. 폴로테이지 한다는 게 바로 합병하다. 합병하는 것이 바로 폴로테이지가 되겠고요. 다음에 규모 경제는요. 단어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규모의 경제예요. 규모의 경제와 규모의 불경제를 비교합니다. 그러면 규모의 경제하게 되면 쉬운 말로 대규모, 아주 큰 땅입니다. 대규모, 이것이 바로 규모의 경제가 돼요. 대규모. 자, 작은 땅을 합병해요. 그래서 큰 땅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큰 공장을 지어서 뭘 하죠? 대량 생산입니다. 자, 대량 생산한 만큼 많이 만들어서 평균 단가는 증가합니까? 절감됩니까? 절감이 돼요. 따라서 대량 생산을 통해서 평균 단가, 평균 비용입니다. 평균 비용이 절감돼요. 여기까지가 규모의 경제가 돼요. 따라서 규모의 경제하게 되면 합병을 통해서 대규모화시켜서 대량 생산하는 만큼 평균 비용이 절감된다. 여기까지가 규모의 경제가 돼요. 그러면 규모의 불경제는요. 지나치게 많이 만들면요. 못 팔잖아요. 오히려 평균 비용이 증가합니다. 이는 상당히 좋지 않은 구간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책을 한 권 갖고 왔어요. 신간인데요. 1월 초에 나왔어요. 제목이 길더라고요. 나는 부동산 투자로 파산자에서 100억 부자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오면서 읽고 있는 책인데요. 머리말 딱 보니까요. 2008년도 글로벌 위기 있대요. 쫄딱 망했나 봐요. 그래서 한 돈 100만 원 들고 미국 가서 4년 동안 따로 경험 쌓고 공부하다 왔대요. 와서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100억 이상을 만들었는데 지금 머릿말 보니까 충분한 내용은 아니지만은요. 머릿말에서는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동해 뭐가 있죠? 속초. 이분은요. 여기서 승부를 걸었나 봐요. 속초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주 큰 돈 벌었는 게 아마 100억대라고 나오는데요. 책 내용은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이걸 왜 들고 왔냐면요. 제가 읽는 책이지만은 항상 책 첫머리나 끝머리 보게 되면요. 초판 1쇄, 2쇄 보셨죠? 그죠? 보통 이제 책 처음 찍을 때 초판 1쇄 나오잖아요. 그럼 1쇄가 몇 부쯤 줄 아세요? 몇 부쯤요? 2,000부에서 3,000부가 돼요. 그럼 2시 하면요. 한 4,000, 5,000, 4,000, 6,000. 한 5시 하면요. 한 10,000부쯤 되겠네요. 왜 이렇게 찍을까요? 바로 규모의 경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2,000부 찍게 되면요. 인쇄비용 절감되잖아요. 웬만하면요. 1선 다 팔리거든요. 여기까지가 규모의 경제가 돼요. 그런데 이런 책을요. 한꺼번에 10,000부를 찍어버렸다. 너무 많이 찍었잖아요. 그런데 이것밖에 안 팔려면 8,000부는요. 재고로 쌓여버리고 버려야 됩니다. 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할 때까지 이만큼 찍으면요. 비용은 절감이 돼요. 규모의 경제. 그런데 한꺼번에 10,000부, 20,000부 찍게 되면요. 안 팔려면 이때부터 광고 비용, 무슨 창고 보관 비용부터 해서 오히려 비용이 증가합니다. 안 팔리니까.
얘가 바로 규모의 불경제가 돼요. 여기까지를 보시면 돼요. 따라서 합병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발생합니다. D급번, 리얼번 묶어주고요. D급번요. 두 번째 줄, 기회원칙 밑줄. 리얼번요. 두 번째 줄, 밑줄 하세요. 시장 가격과 괴리되는 한정 가격 밑줄. 단어 두 개 나왔죠. 기회원칙과 한정 가격입니다. 이 단어는 어려워요. 어디서 공부하죠? 감정평가였어요. 어려운데 미리 설명드렸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기회원칙과 한정 가격이 왜 합병과 관계되느냐. 자, 예를 잘 따라오시면 돼요. 토지가 있어요. A라는 땅이 있고 B라는 땅이 있어요. 잘 보시면 B는요, 뭐지? 맹지. 꽉 막혔잖아요. 둘 다 모양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땅을 가장 활용을 하려면요, 어떻게 합니까? 합쳐야죠, 합병. A, B 합병하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멋진 땅이잖아요. 왜 합병합니까? 최유효성이 되기 위해서 인간이 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합병 전 A 땅값 3억 잡을게요. 맹지의 값 떨어지죠? 2억 잡을게요. 합치니까 얼마입니까? 5억이죠. 만약 합병하게 되면 가치가 5억만 됩니까? 플러스 알파가 돼요. 가치가 훨씬 증가합니다. 6억 잡을게요. 자, 이렇게 합병을 통해서 순수하게 가치가 얼마 늘어났습니까? 1억. 얘가 바로 가치가 늘어났다 순수한 증가분이죠. 순증가액입니다. 합병을 통해서 전체 가치가 순수하게 1억 늘어났습니다. 이때 1억의 의미가 뭘까요? 자, A라는 토지 부만이 1억을 만들었다. OX. X죠. B만이 1억을 만들었다. OX. X잖아요. 정답은요. A도 기여하고 B도 기여해서 전체를 1억을 만들었다. 맞잖아요. 얘가 바로 기회원칙입니다. 기회원칙은 A라는 부분과 B라는 부분을 서로 어울려서 전체 가치를 이만큼 크게 만들었다. 기여도가 크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부분과 전체와의 관계는 말이에요. 부분이 전체를 크게 기여했다는 말입니다. 좀 더 상세히 볼까요? 그럼 도대체 A가 얼마 기여했을까요? B가 얼마 기여했을까요? 순수한 기여도 금액을 따져보자. 기여도. 얘가 기회원칙입니다. 그러면 합병전이 5억이잖아. A가 3억이잖아요. 그러면 5분의 3이 되겠네요. 그러면 A는 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몇 프로입니까? 5분의 3. 60%죠. B는 나머지 40%. 이대로 가져와요. A가 60% 기여했다. B가 얼마 기여했다? 40% 기여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금액이 얼마가 돼요? 6천만 원. B는요? 4천만 원. 얘가 기여원칙입니다. 따라서 A가 6천만 원 기여했고 B가 4천 기여해서 전체 가치를 1억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기여원칙입니다. 따라서 합병을 하게 되면 각 부분들이 전체에 그만큼 기여도가 크다는 말입니다. 기여원칙 보았고요. 다음에 시장 가격과 괴리되는 한정 가격. 한정 가격이 뭐냐? 다시 그림 보세요. A가 답답해요? B가 답답해요? B가 답답하죠? 그럼 B가 제안합니다. 야, A야, 너 땅 얘한테 팔아라.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제안합니다. 너 땅값 3억이지. 내가 당장 내일 현금 3억 딱 주면서 바로 3억 줄 테니까 땅 팔아라. 여러분이 A라면 땅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잖아요. 왜 안 팝니까? 가치가 이만큼 늘어나는데 국물도 없잖아요. 안 판대 말입니다. 그럼 다음날 자, 더 좋은 조건 주십니다. 좋다. 여기다가 더하기에 한 장 큰 거 줄게. 1,000만 원 더 주겠대요.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죠. 뭔가 배분이 적잖아요. 자꾸 올라갑니다. 다음 날 2천 줄게요. 3천 줄게요. 계속 안 팔아요. 얼마가 될 때까지? 요건 돼야 되겠지. 얘가 바로 적정한 궤도잖아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다가 좋아. 6천만 원 더 줄게요.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이만하면 손해 안 보겠다. 그래서 드디어 3억 6천에 이렇게 팔기로 합니다. 이때 3억 6천이 바로 A의 한정가격입니다. 한정가격. 한정가격은요, 항상 A하고 B에게만 한정적으로 성립되는 가격인데요. 왜요? 합병하게 되면 가치가 커지잖아요. 이때 궤도만큼은 웃돈 얹어준다. 궤도만큼요. 그러면 이 가격이 양자간에는 아주 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A는 원래 시장가치 얼마입니까? 3억이잖아. 3억. 근데 이보다 훨씬 더 6천 더 5천 줬잖아요. 그러니까 시장가치와 괴리되는 3억 6천 한정가격입니다. 합병을 통해서. 그럼 다시요. 만약 A의 한정가격이 3억 6천이 되면요. B도 가치가 늘어나지. 그렇잖아요. B의 한정가격은 얼마가 될까요? 2억 4천입니다. 2억 4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합치니까 6억이 되잖아요. 한정가격 아시겠죠? 한정가격은 항상 이 A의 시장가격에다가 궤도가 반영이 된 금액입니다. 그만큼 웃돈 줘야 됩니다. 이럴 수 있을까요? 3억 6천 주고도 A가 안 팔겠대요. 이럴 수 있습니까? 안 팔 수 있잖아요. 그럼 또 올라갑니다. 좋아. 3억 7천 줄게. 그래도 안 판대요. 자꾸 올라갑니다. 그러면 7천, 8천 자꾸 올라갑니다. 얼마까지 올라가죠? 이걸 다 주면 돼요. 애따 이거 다 처먹으라면서요. 여기다가 자 1억을 더 붙여줘 본다. 그래서 이 가치를 전부 다 몽땅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되죠? 4억. 이 이상 주면 얘는 손이잖아요. 얘가 뭡니까? 상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B가 최고로 주는 상한치는요. 이걸 몽땅 주니까 얼마가 되겠지? 4억이다. 얘는요. 바로 상한 가격입니다. 물론 시간은 거리가 멀어요. 상한 가격은. 이렇게 상한 가격이 되면요. 혹시 이거 기억 안 나요? 알박기. 안 들어봤어요? 알박기. 알박기 할 때 이거 주면 안 팔아요. 뭔지 아시겠어요? 최고로 이따만큼 줘도 팔까 말까입니다. 알박기 할 적이에요. 그래서 한정가격은 다는 아시고요. 최대한 주시는 금액은 이제 상한가격인데요. 소위 이제 상한가는요, 주로 알박기 할 때 끝까지 고집 부리잖아요. 고집 부려요. 요즘은 알박기가 안 통하는 시대인데 아시겠어요? 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공법이. 옛날에만 하더라도요, 이만큼 아파트 짓자. 자, 아파트 단지, 여기다 아파트 짓는데 하필 요 땅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 안 팔면요, 아파트 못 짓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무조건 고집 부려요. 나 절대 안 팔아. 이 땅 가치가 1억인데, 1억인데 절대 안 팔겠대요. 많이 받으려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안 팔겠대요.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알박기 해요. 이 사람이 얼마 주겠을까요? 이거 사례예요, 사례. 판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얼마 좀 팔겠느냐? 수자 고집 부려. 나 80억 주라, 80억. 예. 희한한 사람입니다. 80억 달래요. 말도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소송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판례는요. 이 사람한테 얼마 주라고 했을까요? 4억은 줘라가 아니고요. 34억을 줘래요. 기가 막힙니다. 예. 기가 막혀요. 예. 그래서 끝까지 버티니까 80억 달라고 하니까 그동안 오래 땅 갖고 있었잖아요. 판례는요. 이만큼은 줘라. 얘가 마지막 판례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때부터 이제 알박기는 법이 바뀌어요. 예. 함부로 고집 못 부려요. 이제는요. 알박기 하게 되면 나중에 버팅기면 나중에 공탁고 수용 당하거든요. 예. 보상밖에 못 받아요. 크게 못 받아요. 이게 하도 비일비재하니까
비일비재하니까 이제는 옛날처럼요. 끝까지 버티면서 이만큼 받는 거는요. 옛날 얘기고요. 요즘은요. 버텨본다 끝까지 버티면 오히려 별 재미가 없어요. 예. 적당히 오래 줄 때 파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그죠? 예. 자, 그래서 합병을 통해서 합병하니까 그만큼 뭐 기여도가 커지더라. 부분과 전체와의 관계에 따른 원칙이 되고요. 또 이 합병할 때 A의 시장 가격이다. 이만큼 기여도만큼 웃돈 준다. 얘가 바로 한정 가격이다. 모두가 합병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이해하시면 돼요. 이어서 걸어 3번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 가변성입니다. 자, 인간이 이용하니까 항상 이렇게 위치가 변화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요즘 정부가 서울 주변에 3기 신도시 있죠. 신도시. 개발되면요. 전부 다 이겁니다. 모두가 위치가 싹 다 바뀌잖아요. 따라서 이런 것들이 바로 위치 가변성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기업법 위치 가변성 내용은요. 표가 나와요. 사회적 위치, 경제적 위치, 행정적 위치가 돼요. 그러면 종류가 쭉 나오는데요. 뭐 이런 것들은 상시로 보시면 되고요. 다만 세 가지인데요. 제목에다가 왼쪽에 여백이 있죠. 예. 쉽게 대표적인 단어 적어줍니다. 사회적 위치 가변성 왼쪽에다가 인구 적어주고 인구. 인구가 증가하면요. 동네가 좋아지고 땅값 올라갑니다. 사회적 위치가 변하는 예가 되고요. 경제적 위치는요. 여백에다가 수익 적어주고 수익과 관계됩니다. 다음에 행정적 위치에다가 여백에다가 정책 적어주고 이런 대표적인 단어만 떠올리게 되면 자 충분히 항목들이 이해가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이 모두가 반영된 것이 예를 들면요. 계속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죠. 예. 현 정부나 전 정부나 전 정부나 뭐 세종시요. 예. 계속 개발 재료가 끊임없잖아요. 세종시가 계속 변하는 것이 바로 위치 가변성이죠. 사회적 위치가 변하고요. 경제적, 행정 위치가 늘 변한다. 바로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 세 가지예요. 용병가. 이 세 가지가 인문적 특성이 됩니다. 4번 국토성 X하시고 안 봐도 돼요. 5번 지역성은 떠오르죠. 부동성 화살표, 인접성 화살표, 지역성 연결되잖아요. 그리고 읽어보시면 돼요. 목차 2번 내려가죠. 건물의 특성입니다. 건물 특성은요. 29회 동안에 딱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나온 거는요. 사실 무시도 문제가 없지만은요.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만 설명드리고 다음부터는요. 이런 무조건 패스합니다. 자, 건물 특성은 다음 페이지 봅니다. 1번 이동 가능성, 2번 비용 속성, 3번 생산 가능성, 4번 동질성, 5번 종속성 또는 토지의 개별인의 지배성입니다. 그러면 얘는요. 또 항목이 5개니까 억지로 암기하지 부질없어요. 이해만 하시면 돼요. 어떻게 이해할까? 자, 볼까요? 우리가 앞에서요. 자연적 특성 4가지 부부연계 공부했잖아요. 부부연계. 부동성, 부정성, 영속성, 개별성, 부부연계가 되고요. 다음에 토지의 인문적 특성은요. 용병가 3가지요. 용도의 다양성, 병합 분할의 가능성, 위치의 가변성입니다. 여기다가 건물을 비교하죠. 자, 한마디로 건물은요. 자연적입니까? 인문적입니까?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사람이. 건물은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왜?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자연 그대로 건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건물은요. 절대 예는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부부 연결은 해당 안 된다. 얘가요.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암기가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건물은요. 부동성이 아니고 1번 이동 가능성이다. 요즘요. 조립식 건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동성이 완화가 되었어요. 다음에 두 번째 부정성이 아니고 건물은 얼마든지 아파트 1000세대, 10,000세대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3번 생산 가능성입니다. 다음에 영속성, 연구 뭐 하는 게 아니고 건물은요 수명이 있지. 그래서 뭐지? 2번 비용 속성, 일정한 유한성, 수명이 있잖아요. 다음에 개별성, 건물은요 똑같은 아파트, 건물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개별성이 아니고 똑같은 것도 많다, 동질성입니다. 따라서 1번부터 4번까지는 부부 연기가 아니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만 남더라, 5번이죠. 종속성 또는 지배성입니다. 그럼 얘가 뭘 말하느냐? 종속성, 지배성은요 또 그림으로 이해하죠. 이렇게 볼까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자, 종속성도 지배성은요 건물이 이렇게 토지를 지배한다. 아니다. 건물이 토지에 이렇게 지배를 받는다. 자, 건물이 토지를 지배한다. 1번. 아니다. 토지로부터 지배를 받는다. 2번. 지배성은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정답은요 둘 다. 둘 다입니다. 둘 다. 자, 1번부터 볼까요? 건물이 토지를 지배한대요. 만약 이때 건물의 용도를 말이요. 토지 위에 건물의 용도가요. 주택을 짓거나 상가를 짓거나 공장을 짓자. 용도에 따라서 토지 가치가 같아집니까? 달라집니까? 달라지잖아요. 따라서 건물의 용도가 토지를 지배합니다. 용도가 토지가 결정하잖아요. 이럴 수도 있고. 다음에 이런 케이스는요. 용도가 아니고 위치를 말이에요. 위치. 자, 토지 위치가 건물을 이렇게 지배하더라. 예를 들면 자, 땅 위에 건물 짓는데 이때 건물이 5층 건물이다. 똑같은 5층 건물을 어떤 위치? 강남에다가 지어야지. 이때 5층은요 100억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똑같은 건물을 강원강인데 강남이 아니고 강원도에다가 지었대. 똥값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위치 따라서 이렇게 건물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건물은요 토지를 지배하기도 하고 지배를 받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을 밑줄합니다. 세 번째 줄 따라서 밑줄하세요. 건물은 토지를 지배하기도 하고 토지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도 하는 종속성 밑줄. 이해만 하세요. 해서 종류는 확 떨어집니다. 이해만 하시면 돼요. 따라서 건물의特성은요. 오늘만 설명하고 이제 앞으로 설명 안 합니다. 빈도가 아주 떨어져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86페이지입니다. 86페이지. 목차 02번. 부동산 속성. 속성. 속성이요. 양이 몇 장이 돼요? 분량이 좀 됩니다. 그러면 속성 파트는요. 제가 1월달, 2월달은 설명을 안 할 거예요. 그 때문에 앞에서 특성을 꼼꼼히 설명을 다 드렸고요. 속성을 왜 설명 안 하느냐? 얘가요. 최근에 5년 동안 단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속성은 약해요. 거의 안 나왔어요.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안 볼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아주 약한 부분은요. 3월달하고 4월달만요. 따라서 일단 최근에 거의 계속 안 나왔기 때문에 건너뛰고요. 3월달, 4월달에 요거 설명하면요. 한 50분 걸리거든요. 그래서 3월달, 4월달만 설명하고요. 그리고 설명 계속 안 할 거예요. 다음 과정에서 한번 딱 설명하고 이어갑니다. 다음 과정 봅니다. 건너뛰겠습니다. 이상으로 1편 총론 마치겠고요. 이제 강론 넘어가죠. 교재는요. 114페이지입니다. 114페이지. 자, 114페이지 부동산 경제론이죠. 보시면요. 수요, 공급 이래입니다. 수요, 공급. 얘는요, 지난주에 발표했습니다. 핵심 단원. 저를 이겼어요. 3문제에서 5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출제가 많이 돼요. 참고로 작년 29회 때 시험은요, 문제가 몇 문제 나왔다? 4문제가 출제됐습니다. 핵심 단원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것을 공부하게 되면 항상
그래퍼와 친해야 됩니다. 수요 공급을 공부하면요, 이 그래퍼를요, 가능한 매끄럽게 자기 자재로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프하고 별그로 공부하면요, 엉터리 공부예요. 적어도 이거 공부했다 하면요, 어떤 힌트로든 이렇게 그래프는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 얘가요, 나중에 부동산, 정책하고 연결되거든요. 정책 공부하면요, 그래프가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정책과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수요 공부 파트는 그래프와 친해야 됩니다. 그래프요. 자꾸 그려봐야 됩니다. 그러면 내용을 하나씩 보기 전에 먼저 목차부터 언급합니다. 목차. 자, 거기에 4가지만 공부하시면 돼요. 첫 번째와 수요와 공급의 의입니다. 두 번째는 수요와 공급의 결정 요인, 수요 결정 요인, 그리고 공급 결정 요인입니다. 세 번째는요,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입니다. 네 번째가 바로 균형 가격 결정입니다. 네 개밖에 없어요. 다시, 의에서는 내용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가장 출제가 잘 되는 것이 바로 여기서는 유량과 저량입니다. 요것만큼은 꼭 알아야 됩니다. 항상 A급입니다. 결정연입니다. 역시 포인트는 한 가지인데요. 수요량의 변화예요. 그리고 수요의 변화입니다. 따라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거의 매년마다 한 문제가 꼭 나와요. 공급을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이제 공급량의 변화가 되겠네요. 얘는요, 공급의 변화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요, 너무 중요하고요. 다음에 탄력성. 탄력성은요, 4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탄력성에 개념이 있죠. 먼저 종류. 탄력성의 개념 및 종류가 됩니다. 탄력성 종류가 3가지인데요.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입니다. 3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탄력성의 결정연입니다. 탄력성의 결정 요인이. 세 번째, 탄력성과 임대인의 수익과의 관계해서 총수익과의 관계를 말해요. 총수익과의 관계.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네 번째는 샵, 계산 문제. 그래서 탄력성은요, 수영에서는 가장 출제가 많이 되고 가장 중요합니다. 4가지만 아시면 끝나는 거예요. 더 알 필요가 없어요. 4가지만.
다음에 경영 가격 넘어가죠.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계산 문제. 계산 문제. 두 번째는요. 계산 문제가 아니면 무조건 그래프를 그리죠. 따라서 경영가는 오로지 두 가지입니다. 계산 문제 묻거나 그래프 묻는 문제만 무조건 나와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은 여기서 계산 문제가 있네요. 여기도 계산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수요 공급은요. 탄력성과 경영가격은요. 항상 A급입니다. 늘 출제가 돼요. 참고로 작년 시험은요. 탄력성을 묻는 계산 문제 여기서 작년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요거 두 개는요. 필수 코스예요. 무조건 득점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요 공급은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2장하고 3장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만큼은요. 아주 꼼꼼히 아주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범위에서 우리 시험은요. 시험 문제 5문제. 보통 4문제가 잘 나요. 4문제. 4문제. 목차 분석이었고요. 그럼 이제 교재 봅니다. 교재 보게 되면 114페이지죠. 114페이지. 수요와 공급입니다. 첫 번째 수요입니다. 수요는 영어로 디맨드가 되고요. 공급은요, 서플라이가 돼요. 그러면 쉬운 말로 수요한다. 수요는요, 물건을 사는 것이에요. 반대로 팔자. 공급은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은 사고 판다. 사고 파는 게 수요 공급. 여러분들 매일 사고 팔고 하잖아요. 배정 가니까 콜라 사 마시고 담배 사 피우고요. 그쪽은 또 파는 쪽이 되겠고요. 항상 우리 생활은 늘 사고 파는 게 연속이잖아요. 여러분 매일같이 수요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생활 따로 책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맨날 사고 팔고 하니까 이 법칙은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수요 법칙이 뭐냐? 수요 법칙은요. 가장 먼저 가격이 먼저 제시가 돼요. 가격. 편의점 가세요. 가면 뭘 보죠? 가격표 다 붙어 있잖아요. 그것 보고 사 먹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주어지면 어떻게 살까? 얼마만큼 살까? 수요량입니다. 주어진 가격에 얼마만큼 살까? 이 말입니다. 수요 법칙입니다.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가격이 주어집니다. 편의점에서 일일이 전부 다 가격표 붙여놨잖아요. 그 주어진 가격에서 팔고 있죠. 공급량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급 법칙입니다. 항상 가격부터 출발합니다. 가격부터. 편의점 가니까요. 자, 카운트에 뭐겠죠? 담배 팔죠, 담배요. 담배. 지금 담배 한 갑 얼마죠? 4,500원이잖아요. 웬만한 담배 전부 사면 담배를 4,500입니다. 이거 보고 사 피우잖아요. 만약 담배 값이 4,500에서
10,000원 올라간다. 이렇게 담배값이 한 갑에 10,000원 올랐다면 담배를 많이 사 피웁니까? 적게 사 피웁니까? 적게 사 피우지. 담배값이 비싸면 적게 산대 말입니다. 담배값이 4,500원 아니고요. 옛날 가격 2,500원 이렇게 바뀌었다면요. 얼마나 쌉니까? 많이 사요? 적게 사요? 많이 사지. 담배값이 싸면 많이 산대 말입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당연히 하지. 비싸면 적게 사고 싸면 많이 사고. 얘가 바로 수입법칙입니다. 그럼 수입법칙은 잘 보세요. 가격과 수량은요. 화살표가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반대로 움직이죠. 따라서 반비례법칙입니다. 수입법칙은 항상 가격과 수량은요. 반대로 움직이죠. 반비례법칙입니다. 그럼 뭘로 연결하자? 그래프를 그래프. 그래프로 연결하면 세로축은 가격 T가 돼요. 가로축은 수량 Q가 됩니다. 이렇게 가격과 수량에서 항상 반비례 관계는 이렇게 돼요. 얘가 바로 디맨드 수요 곡선 우하향 모양입니다. 그래서 담배 가격이 4,500원이에요. 4,500원일 때 자, 한 갑 사 피운다면 한 달이면 30갑이잖아요. 만약 담배값이 이렇게 한 갑에 10,000원 올라가면요. 당연히 담배를 이만큼 올라가면 적게 피워야지. 한 달에 10갑만 피워야지. 이렇게 적게 사 피웁니다. 담배값이 싸다. 2,500원이다. 그럼 더 많이 사 피우잖아요. 담배값이 싸면요. 이만큼 많이 사 피운다. 이걸 전부 다 이으니까 바로 우하향망입니다. 반복합니다. 수요층 항상 가격이 출발하면 어떻게 수량이 움직이느냐. 가격과 수량인데요. 비례, 반비례, 반비례 법칙. 그래프는 우상향, 우하향, 우하향 해서 이것만 바로 돌리시면 여기서 이론은 변하지 않습니다. 반비례 법칙이고 우하향망입니다. 다음에 공급입니다. 공급은요. 이제 여기다가 뭘 돌리죠? 아파트. 아파트를 공급합니다. 누구죠? 건설회사. 건설회사. 건설회사가요. 아파트 팔려고 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자꾸 비싸면요. 아파트 많이 지어요? 적게 지어요? 건설회사. 비싸면 많이 짓잖아요. 아파트가 폭락하면요. 아파트 안 짓잖아요. 얘가 공급법칙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공급을 늘리고 가격이 내리면 공급을 줄인다. 얘가 바로 공급법칙입니다. 이렇게 화살표를 보니까 화살표가요.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비례관계죠. 그래서 공급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법칙입니다. 비례법칙. 비례법칙을 그래프로 그린다면요. 가격은 P가 되고요. 수량은 Q가 돼요. 이때 비례법칙은요. 이런 모양이죠. 이렇게 우상향 모양. 얘가 바로 서플라이, 공급 곡선이고요. 우상향 모양이 됩니다. 그것이 늘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한 번 더 확인하고요. 교재 하나씩 볼게요. 자, 수입법칙은요. 가격부터 출발한다. 가격과 수량입니다. 그러니까 비싸니까 적게 산다. 비례법칙, 반비례법칙, 반비례법칙. 그래프는요. 우상향, 우하향, 우하향. 공급법칙은요. 비싸니까 더 많이 공급하더라. 비례법칙, 반비례법칙, 비례법칙. 그래프는요. 우상향, 우하향, 우상향. 바로 연결하시고요. 요걸 전전합니다. 이제부터 자, 하나씩 의의를 볼게요.
의부터 봅니다. 자, 의는요. 자, 수요란 첫 줄 밑줄 하세요.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에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 밑줄. 다음에 항상 수요와 공급은요. 상대 개념이죠. 사고 판다. 사고 판다. 그럼 이제 바로 공급을 볼게요. 공급. 자, 공급은요. 조금 뒷페이지 보시면 돼요. 한 5장 넘어가요. 124페이지입니다. 자, 공급은 1번 의를 보시면 또 첫 줄 밑줄입니다.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에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밑줄. 의 나왔습니다. 문장이 똑같아요. 똑같은 문장인데 하나만 달라요. 구매하면 수요가 되고 판매하면 공급이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똑같은 말인데 사고 판다 단어만 바꿔주면 돼요. 구매하면 수요, 판매하면 공급입니다. 이렇게 같이 비교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것을 하나씩 분석하는데요. 그러면 이때 자, 일정 기간이다. 얘를요, 유량이라고 그래요, 유량. 유량 개념이 되고요. 다음에 구매하고자 하는 것은 사전적 개념입니다. 다음에 이때 구매력을 갖춘 것이 바로 유효수요가 돼요. 그래서 개념을 풀어서 본다면 수요란 유량 개념이다. 사전적 개념이다. 유효수이다. 얘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에 대한 상세 설명은요.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 다음 시간 이어서 봅니다. 쉬겠습니다.